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우선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그다음에 법정 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어쨌든 이제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항소심에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결심 공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 공판만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찰이 하는 말, 또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 관련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검찰이 징역 7년, 1심 때와 똑같은 형량을 구형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그다음에 이제 4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네. 피고인인 정경심 교수 측은 당연히 이제 전부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항소를 한 거고, 검찰도 아마 그 형량이 4년이라는 형량이 저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다. 법정 구속까지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검찰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항소심에서도 7년을 구형하면서 지금 보시면 거짓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 국민에게 좌절과 상실감을 느끼게 했다. 이런 얘기하고 국정농단 사건하고도 비유를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하고 대동소이하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했던 것과 같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를 했다. 이렇게까지 어제 얘기를 했죠. 검찰은 이제 거짓과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과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경심 교수는 유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정경심 교수는 뭐라고 또 항변했습니까?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그렇죠. 있는 겁니까? 네, 정경심 교수도 전부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이건 아닌 거죠. 네. 전부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2년 동안 지옥 같은 세월을 가졌다. 공익인권법 써서 동영상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거기 나오는 여성이 조민 씨이 아니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민이 맞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보자마자 제 딴에 확신했다. 그 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한 번도 청산하지 않았다. 장기 보유 목적이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은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보면은 제가 딸아이를 이용한 거다. 딸아이가 저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제가 딸아이를 이용했던 겁니다. 라면서 눈물도 흘리고 재판부가 제발 진실을 좀 밝혀주셔서 제가 물론 다 잘 살아왔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남에게 피해 안 주면서 살려고 노력해왔다.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무죄를 내려주시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앞으로 주어진 삶은 더욱 열심히 살겠다. 아마 이렇게 좀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최후 진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큰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예. 자백을 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자백을 한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가슴 절절하게 재판장의 감성을 건드리면서 딸아이 얘기도 하고 부모님 얘기도 하고 본인의 살아온 길을 얘기하고 반성을 하면 재판부가 흔들릴 수도 있죠. 자백을 하니까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 딸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부모로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그러면 형량에 있어서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형량은 법원의 재량이니까. 근데 이건 지금 무죄 주장이거든요. 네. 무죄와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제 이제 김칠준 변호사도 변론용서 제출하면서 최후 변론을 했을 거예요. 예. 그 변호인의 변론 과정에 있어서 이래서 무죄입니다, 이래서 무죄입니다, 이래서 무죄입니다라고 저희 변호인은 주장합니다. 논리적인 얘기들. 그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피고인이 저는 억울한데 재판장님 무죄 선고해 주십시오. 딸이 저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제가 딸을 이용한 겁니다 하는 요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말들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유죄를 주장하고 반성하고 자백하고 그러니 봐주십시오 재판 이러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절절한 호소를 했을 경우에는 재판부가 그 호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 없죠. 뭐 이런 왜냐면 말씀입니까? 아주 냉정하면 유무죄는 이성과 증거라는 거예요. 유죄가 판단된 다음에 형량을 정할 때 물론 뭐 양형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금 감정적인 부분, 가슴이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국민 감정들 얘기도 하고 당시 시대 분위기 얘기도 하고 얘기들 하지만 유무죄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머리, 차가운 이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억울합니다. 뭐 울고 뭐 딸이 어떻게 되고 제 가족이 뭐 지옥 같은 생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미 없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그래도 재판부도 사람인데 네. 저 피고인이 눈물을 흘리고 울컥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뭐 그 모습 보면서 어제도 뭐 재판 보면은 뭐 앉아서 해도 됩니다. 서 있는 게 힘들어 뭐 보이는데 그럼 그럴 수도 뭐 이렇게 있죠. 할 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법원이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조건 유죄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고 유죄 무죄는 다음 달 11일인가요? 선고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유죄 무죄의 판단은 증거와 법리와 차가운 이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했다. 그런데 무죄할 걸 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데 당신 한번 들어가 봐 하고 유죄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예. 마찬가지로 이게 아무리 봐도 증거와 법리상 유죄인데 네. 피고인이 앞에서 억울합니다. 재판장에 찔찔찔 운다고 불쌍한데 하고 무죄 쓰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사실은 뭐 이제 언론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그런 최후 진술, 워낙 정경심 교수가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아는 뭐 눈물의 최후 진술 이런 네. 제목이 많이 나왔죠. 그렇게 뭐 기사를 뭐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제 정경심 교수가 거기서 뭐 울면서 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호인이 김칠준 변호사가 최후 변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더 나가면 마지막 법원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 어떤 논거로 무죄를 주장했는지 그게 더 사실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김칠준 변호사가 어제 결심 공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 만나서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어떤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1심에서는 검찰이 주로 입증을 하고 그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방어하는 것에 이제 저희가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싸움에 주력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항소심에서는 뭐 그 중에 뭐 새로이 증거 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사실관계 주장을 할 것도 있지만 결국 1심에서 했던 여러 중요한 증거나 이런 증인들이나 증거들에 대해서 판사의 1심 판결의 재판부의 판단 또는 증거의 취사 선택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걸 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관계 주장이 뭐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했던 여러 자료들이 있어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되어 간 측면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 변호사 얘기 들어봤는데 말이죠.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저보다 더 중요한 건 최후 변론, 그다음에 변론 요지서인데 예. 일단 공개된 저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칠준 변호사 했던 얘기 중 이런 얘기 있죠. 사실관계 주장이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1심에서 했던 여러 중요한 증거나 증인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판사의 1심 판결에 판단이 문제가 됐다는 걸 주로 지목을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무죄를 주장하는 건데 항소심에 와서 이 피고인의 정경심 교수 측에서 새로운 증거라든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또는 새로운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주장한 것은 별로 없다. 그럼 뭘 했냐? 1심에서 여러 증인과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인들의 증언 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서 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피고인 정경 유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증인과 증거 그대로 놔두고 그걸 가지고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그 논리가 잘못됐다. 그러니 1심에 나와 있는 증인과 증거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재판부 당신들이 잘못 판단한 거야. 이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 이렇게 인정할 수 없지. 무죄 아니야? 이렇게 1심에서 주장했던 거 다시 한번 동일하게 주장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 11일로 잡혔죠? 그렇게 예, 다음 달 11일로 잡혔다. 그러면 1심에서 제가 지금 1심 때 기사도 보고 봤는데 1심 때 최후 진술할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의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의 최후 진술도 역시 눈물의 최후 진술이었는데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15개 혐의 가운데 11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지 그랬었죠. 않았습니까? 예. 예. 나머지 4개 혐의가 주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해서 정경심 교수 측과 조국 교수 측은 사모펀드는 무죄가 나왔다. 예. 검찰은 사모펀드 때문에 수사한다고 했는데 검찰의 수사 자체가 무리했던 게 입증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이제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전부 유죄다 해서 이제 일부 또 항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뭐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무죄가 나온 건 맞는데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유죄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일부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검찰이 어떤 틀을 짜놓고 수사를 시작해서 기획 수사를 했는데 사모펀드에서 몇 가지 부분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유죄가 나온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죄가 나온 부분은 뭐 조국 전 장관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가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검찰이 애초에 뭐 수사를 잘못했다거나 이것이 뭐 정치적 목적의 수사거나 기획 수사거나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식의 논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도 아주 극히 일부지만 일부분 무죄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특검이 수사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정경심 교수의 최후 진술을 SNS에 공유를 했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시켰다. 입시 시스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의 유죄가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다음 달 11일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 소식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수고 많았어요.